안녕하세요. 그리고 환영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가장 오래된 빛이 처음 자유롭게 여행하기 시작한 순간으로 되돌아갑니다. 2013년 3월 유럽 우주국의 임무센터에서 연구팀들은 하나의 희미하고 균일한 신호로부터 만들어진 전천 이미지를 검토했습니다. 화면은 어두웠고 환기구와 키보드 소리 아래로 방해 소음은 낮게 유지되었습니다. 새로운 지도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우주가 처음으로 자유롭게 이동하는 광자의 투명해진 시대로부터 보존된 유물장입니다. 이것은 최초로 생성된 빛이 아니라 여전히 어떤 망원경으로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가장 이른 빛이었습니다. 전자가 원자핵에 안착하여 공간을 처음으로 투명하게 만들었을 때 방출된 광자들입니다. 그 조용한 방출 속에서 우주는 별도 은하도 없이 오직 온도와 밀도와 운동의 기록을 담은 얇고 균일한 잔광만으로 가시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아는 모든 것 아래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유럽 우주국의 플랑크 위성이 수집한 데이터는 9년간의 관측 끝에 도착했습니다. 위성은 태양 지구 라그랑주 점 L2 주위의 궤도에서 하늘을 반복적으로 스캔했습니다. 이 지점은 지구로부터 약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안정적인 열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플랑크의 기기들은 극저온으로 냉각되어 내부 열 잡음을 줄였습니다. 검출기는 절대 온도 0도보다 몇 도 높은 온도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위성은 30GHz에서 857GHz까지 9개의 주파수 대역에서 하늘을 측정했습니다. 각 주파수는 서로 다른 방출 성분의 혼합을 드러났습니다. 일부는 우주론적이고 많은 부분은 국지적이었습니다. 플랑크의 저주파 기기는 LFI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주파 기기를 의미했습니다. 3개의 채널이 포함되었습니다. 30, 44 및 70GHz. 이 채널들은 실온 증폭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헤미트 증폭 기술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시스템 온도는 약 20에서 40켈빈이었습니다. 각 채널에는 여러 검출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다른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고주파 기기는 HFI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주파 기기를 의미했습니다. 6개의 채널이 포함되었습니다. 100, 143, 217, 353, 545 및 857GHz. 이 채널들은 볼로미터를 사용했습니다. 볼로미터는 복사를 흡수하고 온도 변화를 측정하는 열 검출기입니다. 그들은 극저온으로 냉각되어야 했습니다. HFI 검출기는 약 0.1켈빈에서 작동했습니다. 이것은 희석 냉동기로 달성되었습니다. 냉각 시스템은 플랑크 설계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우주선에는 3단계의 냉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수동 복사 냉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약 50켈빈의 온도를 달성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수소 소르푸션 냉각기였습니다. 그것은 약 18켈빈에 도달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헬륨 스로 헬륨 서 희석 냉동기였습니다. 그것은 HFI 검출기를 0.1켈빈으로 냉각했습니다. 희석 냉동기의 헬륨 공급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약 30개월 동안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은 HFI 관측 시간에 상한선을 설정했습니다. 헬륨이 2012년 1월에 소진되었습니다. 그 후 HFI 검출기는 더 이상 작동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LFI는 계속 관측했습니다.
전체 임무는 2013년 10월까지 지속되었습니다. 플랑크의 스캔 전략은 신중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위성은 초당 약 1회전으로 스핀축을 중심으로 회전했습니다. 스핀축은 태양으로부터 약 85도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망원경이 태양 주위의 큰 원을 스캔할 수 있게 했습니다. 태양 주위의 위성 궤도가 변경됨에 따라 스캔된 원이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6개월 후 전체 하늘이 덮였습니다. 각 하늘 픽셀은 여러 번 관측되었습니다. 일부 지역은 수백 번 관측되었습니다. 반복된 관측은 통계적 불확실성을 줄였습니다. 그들은 또한 체계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동일한 하늘 영역이 다른 시간에, 다른 각도에서, 그리고 다른 검출기로 관측되었다면 결과가 일치해야 했습니다. 불일치는 문제를 나타냈습니다. 플랑크 협력단은 원시 스캔 데이터를 받아 일련의 보정 단계를 거쳐 처리했습니다. 기기 응답이 시간에 따라 추적되었습니다. 전자 이득이 모니터링 되었습니다. 열 안정성이 기록되었습니다.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각 주파수에 대한 전천 지도를 생성했습니다. 이 지도들은 그 자체로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여러 출처의 혼합이었습니다. 우리 은하의 먼지와 싱크로트론 방출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유자유 방출이 기여했습니다. 점 광원들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배경 신호는 이 모든 것 아래에 있었고 모든 방향에서 거의 균일했습니다. 보정 프로세스는 비행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위성이 발사되기 전에 검출기는 지상에서 테스트되었습니다. 그들의 응답은 알려진 소스로 특성화되었습니다. 빔 패턴이 측정되었습니다. 온도 종속성이 기록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상 측정은 비행 중 보정을 위한 기준을 제공했습니다. 우주에서 보정은 여러 방법을 사용하여 계속되었습니다. 하나의 방법은 궤도 쌍극자를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위성이 태양 주위를 궤도를 돌면서 그것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에 대해 이동했습니다. 이 움직임은 작은 쌍극자 신호를 생성했습니다. 신호의 진폭과 방향은 위성의 속도로부터 예측될 수 있었습니다. 관측된 쌍극자를 예측된 것과 비교함으로써 보정이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행성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성과 화성은 마이크로파에서 밝은 소스입니다. 그들의 플럭스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플랑크가 그들을 관측했을 때 측정된 플럭스는 예상값과 비교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보정의 독립적인 확인을 제공했습니다. 은하 평면도 보정에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은하의 특정 지역은 마이크로파에서 밝습니다. 그들의 방출은 이전 관측에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플랑크 측정을 이전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보정이 검증될 수 있었습니다. 각 검출기는 개별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득 계수가 결정되었습니다. 오프셋이 측정되었습니다. 잡음 특성이 특성화되었습니다. 빔 형태가 모델링 되었습니다. 이 모든 정보는 원시 타임라인 데이터를 보정된 하늘 지도로 변환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보정 후 다음 단계는 지도 제작이었습니다. 각 검출기로부터의 타임라인 데이터는 하늘 위치의 시퀀스로 변환되어야 했습니다. 위성의 방향은 스타트래커에서 알려졌습니다. 검출기의 포인팅은 위성 방향으로부터 계산될 수 있었습니다. 각 시간에 대해 검출기가 보고 있던 하늘 픽셀이 결정될 수 있었습니다. 타임라인 데이터는 그런 다음
하늘 픽셀에 바인됩니다. 여러 관측이 동일한 픽셀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평균되었습니다. 가중 평균이 사용되었습니다. 더 나은 신호대 잡음을 가진 관측은 더 높은 가중치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각 주파수에 대한 하늘 지도였습니다. 지도 제작 프로세스도 일부 체계적 효과를 제거했습니다. 하나는 1F 잡음이었습니다. 이것은 낮은 주파수에서 더 강한 잡음입니다. 그것은 기기 드리프트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플랑크 스캔 전략은 1F 잡음을 완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동일한 하늘 영역이 짧은 시간, 척도와 긴 시간, 척도 모두에서 관측되었습니다. 짧은 시간 척도 관측은 높은 주파수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긴 시간 척도 관측은 낮은 주파수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들을 결합함으로써 1F 잡음이 감소될 수 있었습니다. 각 주파수 지도가 생성되 정확하게 제거하는 것은 깨끗한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지도를 얻는 데 중요했습니다. 정형 제거는 신중한 감산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연구팀은 여러 주파수에서 관측하고 알려진 패턴을 모델링하여 성분을 분리했습니다. 프로세스는 반복적이고 보수적이었습니다. 지도들이 비교되었고 잔차가 확인되었으며 불확실성이 전달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순수한 것이 아니라 신중한 필터링에 의해 제약된 것이었습니다. 최초의 빛은 그것이 아닌 모든 것을 설명함으로써 복구되었습니다. 가장 이른 신호를 보는 것은 더 가까운 물질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국지적 먼지는 무시되지 않고 측정되어야 하는 베일이 됩니다. 주요 정형 성분은 은하 먼지 방출이었습니다. 먼지 알갱이는 별빛을 흡수하고 적외선과 서브밀리미터 파장에서 재방출합니다. 방출은 주파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것은 수정된 흑체 스펙트럼으로 모델링될 수 있습니다. 온도와 스펙트럼 지수는 여러 주파수를 관측함으로써 결정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주요 성분은 싱크로트론 방출이었습니다. 이것은 은하 자기장에서 나선형으로 움직이는 상대론적 전제에 의해 생성됩니다. 방출은 낮은 주파수에서 더 강합니다. 그것은 멱법칙 스펙트럼을 가집니다. 스펙트럼 지수는 여러 주파수를 관측함으로써 결정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분은 자유 방출이었습니다. 이것은 제동복사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온화된 가스에서 전자와 이온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성됩니다. 방출은 주파수에 약하게 의존합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다른 성분보다 약합니다. 점 광원도 제거되어야 했습니다. 이것들은 은하수 외부에 은하와 퀘이사를 포함했습니다. 그들은 마이크로파에서 밝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작은 영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고해상도 지도에서 식별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식별되면 그들은 마스크되거나 모델링되고 빼질 수 있습니다. 플랑크 팀은 여러 정형 분리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하나는 커만더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은 베이지안 통계를 사용하여 성분을 분리했습니다. 그것은 각 성분에 대한 사전 정보를 포함했습니다. 그것은 사전과 데이터 모두와 일치하는 성분 지도를 생성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NIL치였습니다. 이것은 바늘 내부 선형 조합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작은 하늘 영역에서 주파수 지도의 가중 조합을 사용했습니다. 가중치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분산을 보존하면서 전경을 최소화하도록 선택되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시븐이었습니다. 이것은 스펙트럼 추정 검증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주파수 쌍의 차이를 사용하여 정형 템플릿을 구성했습니다. 템플릿은 그런 다음 지도에서 빠졌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SMICA였습니다. 이것은 스펙트럼 매칭 독립 성분 분석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성분을 분리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성분이 다른 스펙트럼과 공간 특성을 가진다고 가정했습니다. 각 방법에는 강점과 약점이 있었습니다. 플랑크 팀은 4가지 방법 모두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결과를 비교했습니다. 방법이 동의한 곳에서 그들은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방법이 다른 곳에서 그들은 더 신중했습니다. 그들은 차이를 불확실성 예산에 포함했습니다. 2013년 3월 21일 유럽 우주국은 플랑크의 가장 상세한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지도를 공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발표는 파리에서 열렸으며 언론 브리핑과 과학 프레젠테이션이 포함되었습니다. 지도는 위성이 처음 15.5개월 동안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이미지는 의사 색상으로 표시되었으며 약 2.725켈빈의 평균 온도 주변의 작은 변동을 나타냈습니다. 온도 차이는 마이크로 켈빈 수준이었습니다. 지도는 균일성을 지배적인 신호로 보여주었고 각도에 걸친 약간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 패턴은 전력 스펙트럼으로 변환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척도별 변동의 통계입니다. 번역은 이미지를 곡선으로 압축했습니다. 피크와 딥은 초기 진동과 플라즈마에 물리학에 해당했습니다. 사진이 그림이자 방정식이 되었습니다. 우주는 시각적이고 수학적으로 동시에 읽힐 수 있었습니다. 잔잔한 하늘이 기원의 그래프가 되었습니다. 전력 스펙트럼은 각도 척도의 함수로서 온도 변동의 분산을 보여줍니다. 작은 각도 척도는 높은 다중극수에 해당합니다. 큰 각도 척도는 낮은 다중극수에 해당합니다. 플랑크 전력 스펙트럼은 약 2에서 2,500까지의 다중극 범위를 다루었습니다. 이것은 약 90도에서 약 0.07도까지의 각도 척도에 해당했습니다. 스펙트럼은 여러 특징을 보여주었습니다. 낮은 다중극에서 작은 공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삭스월프 고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재결합 시 중력 포텐셜의 변동에 해당합니다. 중간 다중극에서 일련의 피크와 골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음향, 피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재결합 이전의 광자 중입자 플라즈마의 음향 진동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음향 피크는 약 222의 다중극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약 0.5도의 각도 척도에 해당했습니다. 이 피크의 위치는 우주에 기하학에 민감합니다. 플랑크 측정은 우주가 공간적으로 평평함을 나타냈습니다. 곡률은 관측 불확실성 내에서 0과 일치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피크의 상대적 높이는 중입자, 밀도에 민감합니다. 플랑크 측정은 중입자가 우주 물질 에너지 밀도의 약 5%를 구성한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빅뱅 핵합성의 예측과 일치했습니다. 피크의 진폭은 물질 밀도에 민감합니다. 플랑크 측정은 물질이 우주 에너지 밀도의 약 32%를 구성한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물질의 대부분은 암흑 물질이어야 했습니다.
중입자는 물질 밀도의 작은 부분만을 차지했습니다. 높은 다중극에서 전력 스펙트럼은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감소의 꼬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재결합이 즉각적이지 않았다는 사실로 인한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에 걸쳐 점진적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광자는 확산되어 작은 척도의 변동을 씻어낼 수 있었습니다. 플랑크 협력단은 지도와 함께 1년의 과학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논문들은 데이터 처리, 정형 모델링 및 우주론적 매개 변수 추정을 다루었습니다. 각 논문은 천체 물리학 데이터 시스템 서비스를 통해 아카이브 되었습니다. 문서는 방법이 재현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처리 단계가 설명되었습니다. 체계적 오류가 목록화되었습니다. 불확실성 예산이 명시되었습니다. 지도는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검증 가능한 데이터 제품이 되었습니다. 우주론적 매개 변수 논문은 특히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플랑크 데이터로부터 파생된 우주론적 매개 변수에 대한 최상의 적합값과 불확실성을 제공했습니다. 매개 변수에는 허블 상수, 물질 밀도, 중입자 밀도, 암흑 에너지 밀도 및 스펙트럼 지수가 포함되었습니다. 허블 상수는 우주의 현재 팽창 속도를 측정합니다. 플랑크 값은 메가파섹당 초당 약 6.74km였습니다. 불확실성은 약 1%였습니다. 이것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데이터만으로 달성된 가장 정확한 측정이었습니다. 물질 밀도 매개 변수는 물질이 우주 에너지 밀도에 기여하는 분수를 측정합니다. 플랑크 값은 약 0.315였습니다. 이것은 물질이 총 에너지 밀도의 약 31.5%를 구성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중입자 밀도 매개 변수는 중입자가 우주 에너지 밀도에 기여하는 분수를 측정합니다. 플랑크 값은 약 0.049였습니다. 이것은 중입자가 총 에너지 밀도의 약 4.9%를 구성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빅뱅 핵합성의 예측과 훌륭하게 일치했습니다. 암흑 에너지 밀도 매개 변수는 암흑 에너지가 우주 에너지 밀도에 기여하는 분수를 측정합니다. 그것은 물질 밀도 매개 변수와 곡률 매개 변수로부터 파생되었습니다. 평평한 우주에서 세 매개 변수는 1로 합산되어야 합니다. 플랑크 값은 암흑 에너지가 총 에너지 밀도의 약 68.5%를 구성한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스펙트럼 지수는 초기 밀도, 변동의 척도, 의존성을 측정합니다. 값 1은 척도 불변 스펙트럼에 해당합니다. 플랑크 값은 약 0.965였습니다. 이것은 불확실성의 약 5시그마 내에서 1보다 작았습니다. 그것은 스펙트럼이 작은 척도에서 약간 덜 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몇 주 후 과학 커뮤니티는 결과에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자들은 공개 데이터를 다운로드하여 자체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일부는 전경 제거 기술을 검증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매개 변수 추정을 재현했습니다. 일부는 새로운 이론적 예측과 데이터를 비교했습니다. 작업은 조용하고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합의는 극적인 발표가 아니라 점진적인 확인을 통해 형성되었습니다. 플랑크 지도는 이전 임무의 맥락에서 이해되었습니다. 1990년대 초 나사의 우주 배경 탐사선이 시오비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가 완벽하게 균일하지 않다는 측정된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발표는 1992년 4월 워싱턴 DC에서 열린 과학회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COB 기기 잡음과 명확히 분리될 만큼 큰 규모에서 기록된 지도화된 이방성을 제시했습니다. 온도 차이는 작았지만 검출 가능했습니다. 그것들은 초기 구조에 예상되는 수준에 있었습니다. COB 발견의 역사는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여러 그룹이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의 이방성을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이론적 예측은 변동이 매우 작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을 검출하려면 매우 민감한 기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 지상 및 풍선 실험이 수행되었습니다. 그들은 상한선을 설정했지만 명확한 검출은 없었습니다. 1974년 나사는 COB 임무 제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의 스펙트럼과 이방성을 측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임무는 1976년에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개발은 느렸습니다. 우주 왕복선 챌린저의 1986년 재해는 일정을 더욱 지연시켰습니다. COB는 마침내 1989년 11월에 발사되었습니다. 1989년 11월 18일, 나사는 델타 로켓으로 우주 배경 탐사선을 발사했습니다. 위성은 태양 동기 궤도에 배치되었습니다. 고도는 약 900km였습니다. COB는 세 가지 기기를 운반했습니다. 원거리 저고에선 절대 분광 광도계인 FI-RACE는 배경 스펙트럼을 측정했습니다. 차등 마이크로파 복사계인 DMR은 각도 변동을 매핑했습니다. 확산 저구외선 배경 실험인 DIRB는 저구외선 하늘을 관찰했습니다. FI-RACE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가 거의 완벽한 흑체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측정은 2725 켈빈의 온도와 일치했습니다. 편차는 관측 가능한 한계 내에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1990년 1월 과학회의에서 발표되었습니다. 흑체 형태는 배경이 열평형에서 유래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초기 우주의 뜨거운 밀도가 높은 상태와 일치했습니다. 피라스 스펙트럼은 매우 정확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측정된 가장 완벽한 흑체였습니다. 편차는 측정 불확실성의 작은 분수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가 초기 우주에서 열평형에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그것은 빅뱅 모델을 강력하게 지원했습니다. DMR은 하늘을 가로지른 온도 변동을 측정했습니다. 초기 결과는 한 방향에서 약간 더 따뜻하고 반대 방향에서 약간 더 차가운 쌍극자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배경 휴식 프레임에 대한 관측자의 움직임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쌍극자는 밀리켈빈 수준이었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측정되었고 보정 참조로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우주적 맥락에서 관측자의 움직임을 찾아냈습니다. 쌍극자 진폭은 약 3.36mm 켈빈이었습니다. 이것은 태양계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에 대해 초당 약 370km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방향은 사자자리 별자리를 향했습니다. 이 움직임은 우리 은하의 국지 은하군과의 궤도, 처녀자리 은하단을 향한 국지 은하군의 움직임, 그리고 잠재적으로 더 큰 척도 흐름의 조합이었습니다. 쌍극자를 제거한 후 DMR-팀은 더 작은 변동을 찾았습니다. 이것들은 하늘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수십 마이크로켈빈의 진폭을 가졌습니다. 그것들은 기기 잡음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것들은 모든 주파수 채널에서 일관되었습니다. 이것들은 우주론적 기원의 원시 변동이었습니다.
변동의 각도 척도는 DMR의 각도, 해상도에 의해 제한되었습니다. 빔 크기는 약 7도였습니다. 이것은 DMR이 약 7도보다 작은 각도 척도에서 구조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출은 명확했습니다. 변동은 실제했습니다. 그것들은 우주론적 기원이었습니다. 1992년 4월 23일, 코브 팀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 물리학회 회의에서 이방성 증거를 공개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측정은 원시 구조에 예상되는 수준에 있었습니다. 발표는 신중했습니다. 팀은 검출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했지만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반응은 과학 커뮤니티 내에서 상당했습니다. 언론 보도는 그 의미를 요약했습니다. 발표는 광범위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는 극적이었습니다. 한 과학자는 신의 얼굴을 보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인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비 팀 자체는 더 절제되었습니다. 그들은 결과를 조심스럽게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불확실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독립적인 확인의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1992년 6월 전문 보고서는 측정이 우주론을 정밀 비교로 전환시킨 방법을 요약했습니다. 피직스 투데이의 기사는 검출의 의미와 향후 작업을 논의했습니다. 이 방송은 초기 밀도 변동의 직접적인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변동은 나중에 은하와 대규모 구조로 성장했습니다. 쇼비 결과는 이론적 예측을 테스트할 수 있는 경험적 기준을 제공했습니다. 향후 몇 년 동안 코비 데이터는 계속해서 분석되었습니다. 팀은 정형 분리를 개선했습니다. 그들은 체계적 오류를 더 조심스럽게 특성화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주파수에서 결과를 비교했습니다. 이방성은 견고하게 유지되었습니다. 그것들은 우주론적 기원에 대한 모든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연구 커뮤니티는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DMR 데이터로부터 각도 전력, 스펙트럼이 파생될 수 있었습니다. DMR의 제한된 각도 해상도로 인해 스펙트럼은 낮은 다중극으로만 확장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것은 변동의 진폭을 제한했습니다. 그것은 스펙트럼 지수를 제한했습니다. 그것은 미래 측정을 위한 기준을 제공했습니다. 2006년 10월 노벨 물리학상은 코비 팀의 두 수석 조사관에게 수여되었습니다. 인용문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의 흑체 형태와 이방성 발견의 과학적 중요성을 공식화했습니다. 상은 측정의 품질과 그것이 우주론에 미친 영향을 인정했습니다. 최초의 빛은 발견으로서뿐만 아니라 정밀 과학의 기반으로 인정받았습니다. COB가 검출성을 확립한 후 다음 단계는 세부 사항이었습니다. 2001년 6월 30일 나사는 델타-2I 로켓으로 윌킨슨 마이크로파 이방성 탐사선을 발사했습니다. 위성은 태양지구 L2 지점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은 플랑크가 나중에 차지할 동일한 위치였습니다. WMAP는 5개의 주파수 대역에서 하늘을 관찰했습니다. 범위는 23GHz에서 94GHz까지였습니다. WMAP의 각도, 해상도는 쇼비의 DMR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가장 높은 해상도는 약 0.2도였습니다. 이를 통해 더 작은 각도 규모에서 변동을 매핑할 수 있었습니다. 위성은 하늘을 반복적으로 스캔했습니다. 스캔 전략은 균일한 적용 범위를 구축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데이터는 6개월마다 완전한 하늘 지도를 생성했습니다. WMAP 기기는 차등 마이크로파 복사계였습니다. 그들은 두 방향의 차이를 측정했습니다. 이것은 공통 모드 잡음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각 주파수 대역에는 한 쌍의 피드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약 140도 떨어진 하늘의 두 지점을 보았습니다. 위성은 초당 약 0.46회전으로 스핀축을 중심으로 회전했습니다. 스핀축은 태양으로부터 약 22.5도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태양 주위의 궤도가 변경됨에 따라 스핀축이 천천히 세차했습니다. 이 조합은 6개월 후에 완전한 하늘 적용 범위를 제공했습니다. 첫 해 데이터는 2003년 2월에 발표되었습니다. WMAP 과학팀은 여러 주파수 대역에 걸친 전천 지도를 제시했습니다. 지도는 교비가 본 것과 동일한 기본 패턴을 보여주었지만 훨씬 더 세밀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변동의 각도 전력 스펙트럼이 파생되었습니다. 스펙트럼은 여러 피크와 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들은 재결합 이전의 플라즈마에서 음향 진동에 해당했습니다. WMAP 전력 스펙트럼은 약 900의 다중극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이것은 약 0.2도의 각도, 적도에 해당했습니다. 스펙트럼은 명확하게 3개의 음향 피크를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 피크는 약 225의 다중극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피크는 약 540에 있었습니다. 세 번째 피크는 약 800에 있었습니다. 피크의 위치와 진폭은 우주론적 매개 변수에 마감했습니다. WMAP 팀은 데이터의 우주론적 모델을 맞췄습니다. 그들은 여러 매개 변수에 대한 최상의 적합값과 불확실성을 발생했습니다. 결과는 COB 결과와 일치했지만 훨씬 더 정확했습니다. WMAP 데이터는 우주론적 매개 변수에 대한 제약을 강화했습니다. 우주의 나이가 더 정확하게 추정되었습니다. WMAP 값은 138억 년이었으며 불확실성은 약 1%였습니다. 물질 밀도가 더 잘 측정되었습니다. 암흑 물질의 비율이 제한되었습니다. 공간의 기하학이 평평함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확실성이 이전 추정치에 비해 크게 감소했습니다. 우주론은 정밀, 과학이 되었습니다. WMAP는 9년 동안 계속 관찰했습니다. 팀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각 발표는 더 많은 데이터와 개선된 분석을 포함했습니다. 3년차 결과는 2006년에 나왔습니다. 5년차 결과는 2008년에 나왔습니다. 7년차 결과는 2010년에 나왔습니다. 9년차 및 최종 결과는 2012년에 발표되었습니다. 각 발표는 매개 변수 추정을 더욱 정제했습니다. 각 WMAP 발표와 함께 정형 분리가 개선되었습니다. 팀은 더 정교한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주파수 정보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체계적 효과를 더 조심스럽게 특성화했습니다. 결과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지도는 각 발표와 함께 더 깨끗해졌습니다. WMAP의 정형 분리 방법은 나중 임무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팀은 여러 주파수에서 관찰하여 성분을 분리했습니다. 그들은 은하먼지 방출을 모델링했습니다. 그들은 싱크로트론 복사를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자유 방출을 제거했습니다. 그들은 점 광원을 마스크했습니다. 프로세스는 반복적이었습니다. 지도가 비교되었습니다. 잔차가 확인되었습니다. 불확실성이 전달되었습니다. WMAP 데이터 제품은 대중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지도, 마스크 및 처리 도구를 다운로드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자체 분석을 수행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일부는 다른 정경 모델을 테스트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다른 매개 변수 추정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일부는 새로운 물리적 효과를 찾았습니다. 작업은 분산되고 협력적이었습니다. WMAP는 단순히 측정이 아니라 커뮤니티 자원이 되었습니다. 2000년대 내내 아카이브된 제품과 재분석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를 그림이 아닌 재현 가능한 통계적 장으로 취급했습니다. 전력 스펙트럼이 표준 출력이 되었습니다. 매개 변수 추정이 일상적인 절차가 되었습니다. 체계적 오류 예산이 모든 결과에 포함되었습니다. 불확실성이 신중하게 보고되었습니다. 장은 신호가 반복될 때 희미한 패턴이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WMAP는 또한 편광을 측정했습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광자는 약하게 편광됩니다. 편광은 재결합에서 산란 기하학에서 발생합니다. 그것은 국지적 사중극 온도 차이에 의해 생성됩니다. WMAP는 큰 각도 척도에서 편광을 검출했습니다. 측정은 이론적 예측과 일치했습니다. 편광은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E 모드와 B 모드. E 모드는 스칼라 변동에 의해 생성됩니다. 그것들은 재결합에서 산란에 의해 생성됩니다. B 모드는 텐서 변동 또는 렌즈에 의해 생성됩니다. 텐서 변동은 원시 중력파에 해당합니다. 렌즈는 중력에 의한 광자 경로의 편향에 의해 발생합니다. WMAP는 이 모드 편광을 명확하게 검출했습니다. 신호는 예측과 일치했습니다. 그것은 온도 변동과 상관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론적 예측의 추가 확인이었습니다. B모드 편광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WMAP는 B모드 진폭에 대한 상한선만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COB와 WMAP 사이에 그리고 WMAP과 플랑크 사이에 검증의 연속성이 유지되었습니다. 각 임무는 이전 임무를 테스트했습니다. 각각은 해상도나 민감도 또는 주파수 범위에서 개선되었습니다. 각각은 기본 신호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는 거의 균일한 장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변동은 마이크로 켈빈 수준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패턴은 초기 밀도 변동과 일치했습니다. COB에서 플랑크까지의 타임라인은 20년 이상 걸쳤습니다. 1992년부터 2013년까지 세 가지 주요 임무가 동일한 신호를 매핑했습니다. 각각은 기술적 능력의 한계를 대표했습니다. 각각은 독립적으로 검증 가능한 결과를 생성했습니다. 함께 그들은 최초의 이동하는 빛이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이라는 것을 확립했습니다. 기록은 계시로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에 걸친 신중한 측정을 통해 축적되었습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의 물리적 기원은 초기 우주의 조건에 있습니다. 빅뱅 이후 첫 몇 분 동안 우주는 매우 뜨겁고 밀도가 높았습니다. 온도는 수십억 보였습니다. 물질은 플라즈마 상태에 있었습니다. 원자핵과 전자는 분리되었습니다. 광자는 자유전자에서 끊임없이 산란했습니다. 이 초기 시대에 우주는 불투명했습니다. 광자는 산란 없이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없었습니다. 평균 자유 경로는 매우 짧았습니다. 공간은 두꺼운 안개처럼 행동했습니다. 빛은 존재했지만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었습니다.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그것은 냉각되었습니다.
온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떨어졌습니다. 냉각률은 팽창률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온도가 떨어지면서 핵 반응이 느려졌습니다. 빅뱅 핵합성은 처음 몇 분 동안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수소, 헬륨 및 미량의 리튬을 생성했습니다. 핵합성 후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냉각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플라즈마 상태에 있었습니다. 원자핵과 전자는 여전히 분리되었습니다. 광자는 여전히 산란했습니다. 이 상태는 수십만 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약 38만 년 후 조건이 충분히 변경되었습니다. 온도는 약 3000 켈빈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온도에서 전자는 원자하에게 결합하여 중성 원자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세스는 재결합이라고 불립니다. 그것은 잘못된 이름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첫 번째 결합이었습니다. 그러나 용어는 확립되었습니다. 재결합은 즉각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시간에 걸쳐 점진적이었습니다. 기간은 약 10만 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중성 원자의 분수가 증가했습니다. 자유전자의 분수가 감소했습니다. 광자의 평균 자유 경로가 증가했습니다. 재결합의 끝까지 대부분의 전자가 원재 결합되었습니다. 자유전자의 분수는 매우 짧았습니다. 광자는 더 이상 빈번하게 산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긴 거리를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우주는 투명해졌습니다. 마지막 산란의 표면은 광자가 마지막으로 강하게 상호작용한 시간을 표시합니다. 그것은 물리적 표면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호작용 역사의 경계입니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 모두에서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께는 재결합이 즉각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에 의해 결정됩니다. 마지막 산란 후 방출된 광자는 우주를 자유롭게 이동했습니다. 그들은 방출 순간에 우주 온도를 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팽창은 그들의 파장을 들렸습니다. 오늘날 그들은 마이크로파 범위에 있습니다. 그들의 온도는 약 2725 켈빈입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는 균일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작은 온도 변동이 있습니다. 이 변동은 재결합 시 밀도 변동에 해당합니다. 밀도가 높은 지역은 더 깊은 중력 우물에 있었습니다. 그들로부터 탈출하는 광자는 에너지를 잃었습니다. 그들은 적색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차갑게 나타났습니다. 밀도가 낮은 지역은 더 얕은 중력 우물에 있었습니다. 그들로부터 탈출하는 광자는 더 적은 에너지를 잃었습니다. 그들은 더 따뜻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효과는 sak스-월프 효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큰 각도 척대서 온도 변동의 일부에 기여합니다. 더 작은 각도 척대서 음향 진동이 중요했습니다. 재결합 이전에 광자 중입자 플라즈마는 음파를 지원했습니다. 이 파동은 압력과 중력 사이의 경쟁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그들은 재결합까지 진동했습니다. 재결합에서 진동이 동결되었습니다. 그들은 온도 변동에서 패턴을 남겼습니다. 음향 피크의 위치는 여러 우주론적 매개 변수에 민감합니다. 첫 번째 피크의 위치는 우주에 기하학에 민감합니다. 피크의 상대적 높이는 중입자와 암흑 물질의 밀도에 민감합니다. 피크의 진폭은 원시 변동의 진폭에 민감합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를 측정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이러한 매개 변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주론적 모델을 데이터에 맞춥니다. 그들은
각 매개의 변수에 대한 최상의 적합값과 불확실성을 발생합니다. 이것은 우주론을 정밀과학으로 만들었습니다. 플랑크 임무 아카이브의 처리 노트는 조용하고 기술적입니다. 주파수 지도, 기기 온도 및 잔차의 긴 표가 있습니다. 동일한 하늘이 여러 마이크로파 대역에서 측정되었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추적합니다. 각 주파수는 다른 방출 성분의 혼합을 드러냅니다. 일부는 우주론적이고 많은 부분은 국지적입니다. 작업은 측정된 분리를 통해 진행됩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측정은 광자가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산란된 시점에 대한 잘 정의된 경계를 확립합니다. 그 순간은 재결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전자가 원자핵에 결합하여 중성 원자를 형성할 때입니다. 그 전에 우주는 불투명했습니다. 광자는 자유전자에서 끊임없이 산란했습니다. 그 후 우주는 투명해졌습니다. 광자는 긴 산란 없이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전환은 갑자기 스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시간에 걸쳐 점진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주 시간 척도에서 그것은 명확한 경계를 표시합니다. 재결합 후 우주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광자에게 투명해졌지만 가시광선 측면에서는 오랜 간격 동안 어둡게 남아 있었습니다. 별은 아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은하는 아직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중성 수소가 공간을 채웠습니다. 이 시기는 종종 우주 암흑 시대라고 불립니다. 가시 방출이 낮다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그것은 비어 있지 않습니다. 물질은 계속 이동하고 뭉치고 생각됩니다. 이 간격은 모델에서 추론되고 관측에 의해 제한됩니다. 암흑 시대 동안 중력은 구조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암흑 물질은 중력 효과를 통해 추론되며 대규모 비계를 형성합니다. 헤일로가 성장하고 병합하며 일반 물질을 더 깊은 잠재적 우물로 끌어당깁니다. 시뮬레이션은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필라멘트와 노드를 보여줍니다. 가스는 안쪽으로 떨어지고 압축을 통해 가열됩니다. 냉각 메커니즘은 단순한 화학에 의해 제한됩니다. 최초의 별 형성 지역은 작고 드뭅니다. 초기 우주에서 수소와 헬륨이 지배적입니다. 더 무거운 원소는 아직 풍부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수소와 헬륨으로 가스는 현대 구름과 다르게 생각됩니다. 분자, 수소는 초기 조건에서 중요한 냉각제가 됩니다. 그 형성은 제한적이지만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충분합니다. 냉각은 붕괴가 더 진행될 수 있게 합니다. 밀도가 증가하고 최초의 발광 물체가 가능해집니다. 별빛조차도 화학으로 시작됩니다. 최초의 별은 작은 허가의 연쇄를 필요로 합니다. 모델은 초기 별들이 거대하고 수명이 짧고 자외선에서 밝았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그들의 질량은 현대 별보다 수십 배에서 수백 배 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수명은 수백만 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의 복사는 주변 수소와 강하게 상호작용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형성되는 매체를 변화시킵니다. 이 별들은 잔재를 남깁니다. 블랙홀, 중성자별, 풍부한 가슴. 그들은 또한 융합을 통해 더 무거운 원소를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우주는 화학적 목록을 변경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별은 우주를 화학적으로 풍부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융합을 통해 탄소, 산소, 철 및 기타 원소를 생산했습니다. 별이 죽을 때 그들은 이러한 원소를 우주로 방출했습니다. 일부는 초신성에서 폭발적으로 방출되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항성풍을 통해 점진적으로 방출되었습니다. 이 원소들은 다음 세대의 별과 행성을 형성하는 재료가 되었습니다. 우주의 여명은 최초의 별과 은하가 나타나는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단일 사건이 아니라 발광 소스의 점진적인 증가입니다. 밝기는 균일하게가 아니라 패치로 증가합니다. 초기 은하 근처의 지역이 먼저 밝아지고 이온화됩니다. 다른 지역은 더 오랫동안 중성이고 어둡게 남아 있습니다. 빛은 동일한 확장 공간에 걸쳐 고르지 않게 도착합니다. 우주의 여명은 직접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간접 증거에서 추론됩니다. 하나의 증거 라인은 적색 편이된 은하의 관측입니다. 현대 망원경은 먼 과거에 존재했던 은하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 은하는 우주가 수억 년에 불과했을 때 존재했습니다. 이것들은 초기 은하입니다. 그들은 우주의 여명 이후 시기로부터입니다. 또 다른 증거 라인은 먼 퀘이사의 스펙트럼입니다. 퀘이사는 활성 은하핵입니다. 그들은 매우 밝습니다. 그들의 빛은 중간 가스를 통과합니다. 중성수소는 특정 파장을 흡수합니다. 흡수는 스펙트럼에서 특징을 만듭니다. 이러한 특징을 연구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중간 가스의 특성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별과 은하가 형성됨에 따라 자외선 복사가 증가합니다. 중성 수소는 다시 이온화되어 전자를 자유 상태로 되돌립니다. 이것은 재이온화이며 여러 관측 방법을 통해 추정됩니다. 프로세스는 시간에 걸쳐 진행되며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먼 퀘이사의 관측은 중성 수소와 관련된 흡수 특징을 보여줍니다. 매체는 다른 파장에서 투명성을 다시 변경합니다. 재이온화는 빠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수억 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적색 편이 약 6에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가 약 10억 년 되었을 때입니다. 그것은 적색 편이 약 10에서 완료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가 약 5억 년 되었을 때입니다. 정확한 타이밍은 여전히 연구 중입니다. 재이온화는 우주의 중요한 전환이었습니다. 그것은 은하 간 매체의 상태를 변경했습니다. 그것은 별 형성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것은 작은 은하의 형성을 억제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대규모 구조의 관측 가능한 특성을 변경했습니다. 현대 천문대는 초기 은하에서 온 희미하고 적색 편이 된 빛을 찾습니다. 저고에선 기기는 먼 과거에 늘어난 별빛을 감지합니다. 조사는 긴 노출과 신중한 검증을 통해 카탈로그를 구축합니다. 각 후보는 필터와 모델 전반에 걸쳐 일관성을 테스트합니다. 분광 후속 조치는 가능할 때 거리를 확인합니다. 최초의 별빛은 잡음 위에 약한 신호로 검색됩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은 먼 은하를 관측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허블 딥필드는 아주 작은 하늘 영역에 긴 노출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천 개의 희미한 은하를 드러났습니다. 일부는 매우 먼 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주가 젊었을 때 존재했습니다. 이 관측은 은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진화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초기 은하를 관측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것은 적외선에서 관측합니다. 적외선은 먼 은하의 적색 편이 된 빛을 관측하는 데 이상적입니다. 웹은 허블보다 더 큰 거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더 민감합니다. 그것은 더 먼 은하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여명과 재이온화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성수소는 특정 자외선 파장을 흡수하여 관측된 스펙트럼을 형성합니다. 이 흡수는 은하간 매체를 연구하는 도구가 됩니다. 어둠은 제거하는 것으로 서명을 남깁니다. 라이먼 알파 라인은 데이터에서 경계 마커가 됩니다. 전송된 빛의 존재 또는 부재는 이온화 상태를 제한합니다. 라이먼 알파 숲은 먼 퀘이사 스펙트럼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그것은 흡수선의 밀집된 집합입니다. 각 선은 퀘이사와 관측자 사이의 중성수소, 구름에 해당합니다. 선의 강도와 적색 편의는 구름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숲을 연구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은하간 매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진화하는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제2온화 시대에 라이먼 알파 숲은 변경됩니다. 중성수소가 이온화됨에 따라 흡수가 감소합니다. 가장 먼 퀘이서에서 숲은 거의 완전한 흡수의 영역을 보여줍니다. 이것들은 건 피터슨 골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중성수소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그들은 제2온화가 완료되지 않은 시대의 증거입니다. 일부 실험은 매우 높은 적색 편의에서 중성수소의 신호를 찾습니다. 확장에 의해 늘어난 21cm 라인은 낮은 무선 주파수로 이동합니다. 관측은 정형, 간섭 및 보정 과제와 경쟁합니다. 팀은 원격 어레이를 구축하고 신중한 감산 방법을 적용합니다. 진행은 점진적이며 종종 검출이 아닌 제약으로 보고됩니다. 21cm 라인은 중성수소의 미세 구조 전환에서 발생합니다. 그것은 지상 상태의 두 수준 사이의 전환입니다. 나머지 프레임에서 파장은 21cm입니다. 높은 적색 편의에서 그것은 미터 파장으로 늘어납니다. 이 파장에서 관측하는 것은 도전적입니다. 대기는 일부 주파수에서 불투명합니다. 지상 라디오 간섭은 강합니다. 여러 실험이 21cm 신호를 검출하려고 시도했습니다. EDGS, LOFAR, MWA 및 HERA가 포함됩니다. 그들은 원격 위치에서 관측합니다. 그들은 대형 어레이를 사용합니다. 그들은 정형 방출을 제거하기 위해 정교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지금까지 명확한 검출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약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21cm 신호는 우주의 여명과 제2온화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중성수소의 분포를 매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최초의 별과 은하의 특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2온화의 타이밍과 지형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측정에 보완적입니다. 배경 방출과 광범위한 별빛 사이에 우주는 조용한 시대를 통과합니다. 이것은 때때로 우주 암흑 시대라고 불리며 낮은 가시 방출로 정의됩니다. 그것은 비어 있지 않습니다. 물질은 계속 이동하고 뭉치고 생각됩니다. 이 간격은 모델에서 추론되고 관측에 의해 제한됩니다. 기간은 극적이지 않지만 타임라인에서 중요합니다. 암흑은 활동적인 조건입니다. 보지 못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주는 조명 없이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시간은 어둠 속에서도 작동합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패턴은 계속해서 형성됩니다. 먼 물체의 빛은 팽창에 의해 늘어납니다. 파장은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 증가하여 스펙트럼을 적색과 적외선으로 이동시킵니다. 적색 편의는 우주 시간의 자대가 됩니다. 천문학자들은 관측된 스펙트럼 특징을 실험실 참조와 비교합니다. 이것은 거리 추정과
나이 제약을 산출합니다. 시간은 색 이동으로 인코딩됩니다. 적색 편의는 1929년 에드윈 허블에 의해 처음 관측되었습니다. 그는 은하가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멀리 떨어진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후퇴했습니다. 이것은 허블의 법칙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였습니다. 적색 편의는 우주 팽창의 함수로 정의됩니다. 적색 편의가 0인 것은 오늘날에 해당합니다. 적색 편의가 1인 것은 우주가 현재 크기의 절반이었을 때에 해당합니다. 적색 편의가 1000인 것은 재결합 시대에 해당합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는 약 1100의 적색 편의에서 방출되었습니다. 빛이 가스를 통과할 때 특정 파장이 흡수됩니다. 별에서 나올 때 특정 선이 방출됩니다. 이러한 패턴은 원소와 물리적 조건을 식별합니다. 관찰자는 선 강도, 너비 및 비율을 측정합니다. 그들은 먼 소스에서 온도, 밀도 및 운동을 추론합니다. 화학은 거리에서 보입니다. 분광학은 천문학의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것은 별과 은하의 구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온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속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장을 검출할 수 있습니다. 빛의 스펙트럼은 소스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별이 살고 죽으면서 먼지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먼지는 빛을 흡수하고 재방출하여 망원경이 감지하는 것을 형성합니다. 그것은 장애물이자 농축의 추적자입니다. 적외선 관측은 후기 시대의 먼지 방출을 드러냅니다. 모델은 소멸과 산란을 조정합니다. 시야는 항상 물질에 의해 매개됩니다. 먼지 알갱이는 별의 대기에서 형성됩니다. 그들은 또한 초신성 잔해에서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규산염, 흑연 및 기타 재료로 구성됩니다. 그들의 크기는 나노미터에서 마이크로미터까지입니다. 그들은 별빛을 흡수하고 적외선에서 재방출합니다. 먼지 소멸은 별의 색상을 붉게 만듭니다. 파란 빛이 빨간 빛보다 더 많이 흡수됩니다. 이것은 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발적을 보정해야 합니다. 그들은 별의 진정한 색상과 밝기를 결정하기 위해 먼지, 소멸을 고려해야 합니다. 질량은 시공간을 구부리고 빛 경로를 편향시킵니다. 이것은 렌즈를 생성합니다. 왜곡된 호, 확대된 소스, 이동된 위치. 그것은 중력에 의해 예측되고 깊은 이미징에서 측정됩니다. 렌즈는 초기 시대의 희미한 은하를 증폭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를 약간 왜곡합니다. 중력 렌즈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예측되었습니다. 그것은 1919년 일식 동안 처음 관측되었습니다. 별의 위치는 태양 근처에서 이동되었습니다. 이것은 태양의 중력이 별빛을 구부렸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강한 렌즈는 배경 소스의 여러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렌즈 은하가 배경 은하와 거의 정렬되어 있으면 이미지가 호 또는 고리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아인슈타인 고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중력 렌즈의 극적인 예입니다. 약한 렌즈는 배경 은하의 모양을 약간 왜곡합니다. 왜곡은 작습니다. 그것은 통계적으로만 검출될 수 있습니다. 많은 은하를 평균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중간 물질의 분포를 매핑할 수 있습니다. 약한 렌즈는
암흑 물질을 연구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늘 조사는 구조를 추적하기 위해 수백만 개의 은하를 매핑합니다. 그들의 분포 패턴은 초기 밀도 파문을 반영합니다. 중입자 음향 진동은 선호되는 군집 규모로 나타납니다. 데이터는 반복 노출과 표준화된 파이프라인으로 수집됩니다. 체계적 사항이 카탈로그화됩니다. 선택 효과, 광도계 오류, 마스킹. 대규모 조사는 수억 개의 은하를 관측했습니다. 슬론 디지털 스카이 조사는 개척자였습니다. 그것은 북방호의 하늘의 약 4분의 1을 매핑했습니다. 그것은 수억 개의 은에 대한 이미지와 스펙트럼을 수집했습니다. 데이터는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것은 수천 개의 과학 논문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조사 데이터로부터 천문학자들은 은하 분포의 통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상관 함수를 측정합니다. 그들은 전력 스펙트럼을 발생합니다. 그들은 클러스터링의 특징적인 규모를 찾습니다. 이러한 측정은 우주론적 모델을 테스트합니다. 중입자 음향 진동은 은하 분포에서 특징적인 규모를 생성합니다. 규모는 재결합 시 음파의 거리에 해당합니다. 그것은 약 150메가파섹입니다. 그것은 은하 상관 함수에서 피크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우주론적 거리를 측정하기 위한 표준자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작은 배경 변동은 나중 성장을 위한 초기 조건을 설정합니다. 시뮬레이션은 중력과 가스 물리학 해서 이러한 조건을 앞으로 발전시킵니다. 관찰자는 시뮬레이션 출력을 실제 조사와 비교합니다. 합의가 유지되는 곳에서 신뢰가 증가합니다. 차이가 나타나는 곳에서 모델이 정제됩니다. 최초의 빛은 나중에 모든 것에 대한 경계 조건이 됩니다. 우주론적 시뮬레이션은 초기 조건에서 시작됩니다. 초기 조건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관측에서 파생됩니다. 그들은 밀도 변동의 작은 진폭을 가진 거의 균일한 우주를 나타냅니다. 시뮬레이션은 이러한 조건을 중력해서 앞으로 발전시킵니다. 시뮬레이션은 많은 입자를 추적합니다. 각 입자는 암흑 물질의 작은 부분을 나타냅니다. 입자는 중력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들은 서로 끌어당깁니다. 그들은 클러스터를 형성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클러스터가 성장하고 병합합니다. 대규모 구조가 발전합니다. 일부 시뮬레이션은 중입자 물리학도 포함합니다. 그들은 가스 역학을 추적합니다. 그들은 냉각과 가열을 포함합니다. 그들은 별 형성을 모델링합니다. 그들은 초신성 피드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은 더 현실적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계산적으로 더 비쌉니다. 시뮬레이션 출력은 관측과 비교됩니다. 은하의 수와 분포가 비교됩니다. 은하의 특성이 비교됩니다. 대규모 구조가 비교됩니다. 좋은 일치는 모델이 정확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차이는 모델의 개선이 필요함을 나타냅니다. 배경 데이터에 모델을 맞춤으로써 우주의 나이 척도가 파생됩니다. 추정치는 팽창 속도와 물질, 에너지 함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독립적인 측정이 일관성을 확인합니다. 이것은 혼자 떠다니는 단일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 데이터, 세트와 명시적으로 만들어진 가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주의 나이는 약 138억 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값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관측에서 파생됩니다. 그것은 또한 별과 백색 외성의 나이와 일치합니다. 그것은 구상 성단의 나이와 일치합니다. 여러 독립적인 방법이
유사한 값으로 수렴합니다. 오늘날 배경 온도는 정밀하게 측정됩니다. 그것은 방출 시대로부터의 냉각을 반영하며 팽창에 의해 늘어납니다. 그것은 살아남은 온도계 판독입니다. 하늘 전체의 작은 편차는 초기 운동과 밀도를 보존합니다. 지도는 물체가 아닌 조건의 기억입니다. 그것은 마이크로파로 쓰여진 현장 노트입니다. 배경 온도는 약 2755 켈빈입니다. 불확실성은 약 0.00006 켈빈입니다. 이것은 매우 정확한 측정입니다. 그것은 초기 우주의 온도를 제한합니다. 그것은 팽창 역사를 제한합니다. 그것은 우주론적 모델을 테스트합니다. 온도는 하늘 전체에서 거의 균일합니다. 변동은 마이크로 켈빈 수준입니다. 가장 큰 변동은 쌍극자입니다. 그것은 약 3.36mm 켈빈입니다. 그것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에 대한 관측자의 움직임으로 인한 것입니다. 쌍극자를 제거한 후 남은 변동은 훨씬 작습니다. 그들은 수십 마이크로 켈빈입니다. 그들은 우주론적 기원입니다. 그들은 초기 밀도 변동에서 발생합니다. 그들은 우주 구조 형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첫 빛이라는 문구는 자유롭게 이동한 최초의 광자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최초의 별에서 온 최초의 별빛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신중한 내레이션에서 차이는 정의에 의해 유지됩니다. 배경은 투명한 우주의 최초로 방출된 이동하는 빛입니다. 별빛은 나중이고 국지화되어 있으며 화학적으로 변형적입니다. 둘 다 시작이며 다르게 기록됩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는 우주의 가장 이른 직접 관측 가능한 빛입니다. 더 이른 빛이 존재했지만 그것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었습니다. 재결합 이전에 우주는 불투명했습니다. 재결합 후 광자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도달했습니다. 별빛은 나중에 나타났습니다. 최초의 별은 재결합 후 수억 년 후에 형성되었습니다. 그들은 국지화된 소스였습니다. 그들은 주변 매체를 변경했습니다. 그들은 무거운 원소를 생산했습니다. 그들은 수소를 재이온화했습니다. 별빛은 우주의 화학 이온화 상태를 변경했습니다. 배경의 방출은 지구가 형성되기 오래 전에 발생했습니다. 측정은 현대 전자 장치와 냉각, 검출기를 사용하여 최근 수십 년 내에 발생했습니다. 2시간 척도는 기기를 통해 만납니다. 연구자들은 밤과 교대로 일하며 보정 테이블을 확인합니다. 신호는 인간 기록보다 오래된 하늘에서 옵니다. 측정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중한 보정과 체계적 오류의 제거를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여러 주파수에서 관측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정령 방출의 모델링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독립적인 검증을 필요로 합니다. 최종 결과는 수십 년의 노력의 산물입니다. 조용한 제어실에서 먼 역사는 현재 데이터가 됩니다. 우주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샘플링됩니다. 이해는 척도의 느린 정렬로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정열 속에서 시작이 측정 가능하게 남아 있습니다. 2018년 7월 플랑크 임무의 주요 레거시 발표 주기가 업데이트된 제품과 합성 논문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문서의 분위기는 신중하고 절제되어 있습니다. 개선된 처리, 일관된 기준선 및 확신을 가지고 진술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초점. 자료는 보관용입니다. 표, 우도 도구 및 표시가 아닌 재사용을 위해 설계된 참조 플롯. 플랑크의 2018년 발표 주기는 임무 결과를
장기 사용을 위한 레거시 프레임워크로 통합했습니다. 유럽 우주국의 과학 문서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를 우주론적 매개 변수에 대한 성숙한 참조 데이터 세트로 배치했습니다. 플랑크 레거시 아카이브는 주요 발표 후 누락된 최종 도구와 우도 구성 요소를 계속 배포했습니다. 레거시 발표에는 전체 임무 데이터가 포함되었습니다. 그것은 플랑크의 모든 관측을 결합했습니다. 그것은 최종 보정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개선된 정형 분리를 적용했습니다. 그것은 가장 정확한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지도를 제공했습니다. COB, WMAP 및 플랑크 간의 비교는 중앙에 남아 수십 년의 기술에 걸쳐 연속성을 유지했습니다. 천체 물리학 데이터 시스템 서비스는 이러한 비교를 호스팅하는 논문과 데이터 제품을 계속 제공했습니다. 세 가지 임무의 결과는 서로 수렴했습니다. 우주론적 매개 변수는 각 새로운 발표와 함께 정제되었습니다. 불확실성은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기본 신호는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우주론적 매개 변수의 일관성은 인상적이었습니다. COB, WMAP 및 플랑크는 모두 유사한 값을 발견했습니다. 각 임무는 이전 것보다 더 정확했습니다. 그러나 최상의 적합값은 서로 일치했습니다. 이것은 모델이 정확하다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유럽 우주국의 플랑크 문서 및 아카이브 인프라는 임무가 사용 가능한 공공 기록으로 운영을 넘어서도록 보장했습니다. 플랑크 협력단은 최종 합성 작업을 수행하여 안정적인 결론과 매개 변수에 민감한 추론으로 간주되는 것을 정의했습니다. 이전 나사 주도 임무 출력은 제도적 체인의 일부로 남아 검출해서 정밀 매핑까지의 연속성을 보존했습니다. 레거시 아카이브는 장기 접근성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데이터는 표준 형식으로 저장되었습니다. 문서가 포괄적이었습니다. 소프트웨어 도구가 제공되었습니다. 목표는 미래 세대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카이브는 살아있는 자원으로 의도되었습니다. 여기에 주제는 불확실성이 아니라 훈련된 경계입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는 해석 프레임워크가 그 주위를 정제하더라도 가장 초기에 관찰 가능한 이동하는 빛으로 남아 있습니다. 조사는 안정적인 아카이브가 기록을 지우지 않고 질문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조합니다. 시작은 방법이 보이기 때문에 측정 가능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질문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허블 상수의 값은 다른 방법으로 측정할 때 약간 다릅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데이터는 하나의 값을 선호합니다. 초신성과 세페이드 병황성 데이터는 약간 더 높은 값을 선호합니다.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합니다. 그것은 체계적 오류 또는 새로운 물리학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구조 성장률도 약간의 긴장을 보입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데이터는 하나의 성장률을 예측합니다. 약한 렌즈 및 은하단 데이터는 약간 다른 비율을 제안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합니다. 원인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원시 중력파의 증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비모드 편광은 그러한 파동의 신호일 것입니다. 플랑크는 비모드 진폭에 대한 상한선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검출은 없었습니다. 미래 실험은 더 높은 민감도를 가질 것입니다. 그들은 검출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비가우스성은
또 다른 열린 질문입니다. 온도 변동은 거의 가우스입니다. 그러나 작은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플랑크는 비가우스성을 검색했습니다. 일부 약한 신호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미래 실험은 플랑크를 기반으로 할 것입니다. 그들은 더 높은 민감도를 가질 것입니다. 그들은 더 높은 각도, 해상도를 가질 것입니다. 그들은 편광을 더 잘 측정할 것입니다. 그들은 B모드를 검색할 것입니다. 그들은 비가 우수성을 검색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주론적 매개 변수를 더욱 정제할 것입니다. 제한된 미래 임무에는 Light BIRD, CMB-S4 및 기타가 포함됩니다. Light BIRD는 일본 주도 우주 임무입니다. 그것은 B모드 편광을 측정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CMB-S4는 남극의 지상 기반 실험입니다. 그것은 또한 B모드를 측정할 것입니다. 두 실험 모두 원시 중력파에 민감할 것입니다. 그러나 플랑크의 핵심 유사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를 성숙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세트로 확립한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새로운 발견이 아니라 표준 도구입니다. 그것은 우주론을 정밀 과학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것은 초기 우주의 조건을 제한했습니다. 그것은 나중 구조 형성을 위한 경계 조건을 제공했습니다. 오늘날 최초의 이동하는 빛은 플래시가 아니라 배경으로 이해됩니다. 그것은 정밀하게 매핑된 약간의 변동을 가진 균일한 장입니다. 그것은 우주가 투명해진 초기 순간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 기록에서 시작은 조건으로 나타납니다. 온도, 밀도, 운동 및 규모. 우주는 밝기의 시작이 아니라 가시성의 시작에서 보입니다. 임계값이 아카이브가 됩니다. 그 방출의 느린 리듬 속에서 시스템은 측정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그 명확성 속에서 시간은 계속됩니다. 조용히 기록되고 한 번에 하나의 희미한 파장씩. 시리즈는 절벽 행거 없이 끝나지만 꾸준한 연속성으로 끝납니다. 미래 임무와 분석은 동일한 관행을 확장합니다. 측정하고, 빼고, 게시하고, 하늘이 확인 가능하게 유지되도록 허용합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빛 너머에 프로세스는 계속됩니다. 배경 복사는 방, 바다, 사막을 포함한 모든 공간을 채웁니다. 그것은 거의 상호작용하지 않고 벽을 통과합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알리지 않고 존재합니다. 검출기는 그것을 온도 단위와 지도로 변환합니다. 기기 없이는 그것은 보이지 않고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최초의 빛은 어디에나 있지만 조용합니다. 일부 역사는 항상 현재를 둘러쌉니다. 그들은 주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올바른 방법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우주는 측정 가능하게 남아 있습니다. 광자의 방출은 불투명에서 투명으로의 전환을 표시합니다. 그것은 산란 빈도와 원자 상태의 물리적 변화입니다. 그것은 모델링되고 측정될 수 있는 임계값입니다. 그 임계값 후에 빛은 거리에 걸쳐 기록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별과 은하는 새로운 소스와 새로운 복잡성을 추가합니다. 그러나 가장 이른 이동하는 빛은 기준선으로 남아 있습니다. 읽을 수 있는 시스템은 안정적인 전송을 필요로 합니다. 우주는 광자가 통과할 수 있을 때 처음으로 읽을 수 있게 됩니다. 명확성은 얻은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 속에서 우주는 계속해서 기록됩니다. 투명 후 우주는 제2온화를 통해
다시 변경됩니다. 물질은 복사장에 따라 중성 및 이온화 상태 사이를 번갈아 갑니다. 각 단계는 스펙트럼과 배경 패턴에 자신의 서명을 남깁니다. 구조는 작은 변동에서 큰 조립체로 성장합니다. 체인은 연속적이며 파장과 방법에 걸쳐 추적됩니다. 우주 역사에서 전화는 단일이 아니라 계층화됩니다. 첫 빛 다음에 새로운 임계값이 올 수 있습니다. 변화는 다른 규모에서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반복 속에서 패턴이 나타납니다. 초기 신호는 희미하여 신중한 감산과 보정이 필요합니다. 장은 정제, 교차 확인 및 신중한 추론을 통해 발전합니다. 신뢰는 독립적인 증거 라인이 수렴하는 곳에서 구축됩니다. 작업은 종종 조용합니다. 긴 적분, 안정적인 냉각, 반복 스캔. 보상은 장관이 아니라 제약입니다. 최초의 빛은 표준 참조가 됩니다. 일부 발견은 드라마가 아니라 지속성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약한 신호는 꾸준한 주의를 요구합니다. 진실은 부드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드러움 속에서 정확성이 자리 잡습니다. 마지막 시야에서 오늘날 최초의 이동하는 빛은 플래시가 아니라 배경으로 이해됩니다. 그것은 정밀하게 매핑된 약간의 변동을 가진 균일한 장입니다. 그것은 우주가 투명해진 초기 순간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 기록에서 시작은 조건으로 나타납니다. 온도, 밀도, 운동 및 규모. 우주는 밝기의 시작이 아니라 가시성의 시작에서 보입니다. 임계값이 아카이브가 됩니다. 그 방출의 느린 리듬 속에서 시스템은 측정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그 명확성 속에서 시간은 계속됩니다. 조용히 기록되고 한 번에 하나의 희미한 파장씩. 안녕히 주무세요. 부드럽게 꿈꾸세요. 좋은 밤 되세요.